보셨죠? 장표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마인드맵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마인드맵 링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이게 여기서 이제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금 추가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하면 또 이것도 안 보일 거라서 아마 좀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 알고리즘이랑 총 우리가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이런 알고리즘에서 먼저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모델,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모델 가지고 뭘 만들 것인지, 실제 전이학습이나 연합학습, 메타러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예전엔 진짜 핫했던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핫했던 여기에 있는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머 어텐션, 버트 GPT 이런 생성형 AI를 확장해서 나온 게 여기 지금 생성형 AI, 초거대 AI부터 LLM, 파인튜닝, 레그, 에이전트 AI, MCP 그리고 챗GPT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이거는 좀 이제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해서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실제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되게 핫했는데 요즘에는 서비스들이 너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4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TPU도 나오고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퍼셉트론이 있는 활성화 함수나 역전파,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것들이 있는 활성화 함수 있는 신경망. 그리고 다음에는 딥러닝, 우리가 알고 있는 CNN, RNN, LSTM, GRU 같은 딥러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요즘에 핫하죠. 진짜 핫한 인공지능 윤리, 뭐 캣이나 지난번에 나왔던 캣, AI 거버넌스, 그리고 AI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실제 AI 보안을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I 보안은 그냥 읽어만 봐도 되기 때문에 AI 보안 같은 거는 좀 놔두고 실제 총 8개의 챕터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이번 138회 보면 인공지능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있는 인공지능 시간에는 오늘 강의하지 못한 부분을 따로 떼서 그 부분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틀 이런 것들은 개별 토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요. 그냥 조금 인공지능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한 3번 들으면 그냥 마음에 와닿는 영역이지, 뭔가 머리로 이해를 하려면 머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해가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2-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기죠. 사실 신경망 쪽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 퍼셉트론부터 시작해서 코스트 펑션하고 경사항법이 어떻게 되고, 코스트 펑션은 뭐고, 코스트 펑션에서 왜 오류 역전파가 들어가고 거기서 경사항법이 왜 들어가는지 이론적으로 쓸 수 있겠는데, 이게 왜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어텐션 GPT, 여기도 조금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마인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안 되면 나머지 시간에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AI는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할 때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처럼 AI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풀고 거기에다가 토픽들을 하나씩 박아 놓으면 좀 쉬울 텐데 먼저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데이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뭐 합성 데이터라는 말도 중요하고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는 그만큼 라벨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많이 쓰죠.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좋은 데이터를 많이 쓰려면 요즘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죠. 합성 데이터는 요즘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죠. 합성 데이터 나왔는데 요즘에 합성 데이터가 가이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 유형이나 그리고 그 유용성, 안정성 그리고 실제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통계적 기법으로 만드냐 아니면은 딥러닝 기반으로 만드느냐 그 합성 기법에 대한 유형들 세부 기법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뭘 만들 거야. 뭐냐면 나는 고양이를 분류하는 걸 만들 거야. 우리가 뭐 어떤 그 코딩에서 똑같이 알고리즘을 뭐 정렬을 쓸지 아니면 동적 기법을 쓸지 다이나믹을 쓸지 그런 것들 알고리즘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알고리즘 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 뭐라고 싶냐. 예를 들어 고양이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그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이럴 때 그러면 알고리즘들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지도학습 있겠죠. 처음에는 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뭐 지도학습 한 번씩 풀어보면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도학습 또는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또 강화학습 습이 있고 또 딥러닝 같은 경우도 있겠죠. 딥러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들을 이거 고양이 분류하는데 맞는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 그럼 지도학습에는 흔히 우리가 입력값과 결과값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는 어떤 데이터에 태깅을 합니다. 태깅 또는 태깅 이퀄 라벨링 또는 어노테이션 이런 말을 써요. 라벨링이랑 어노테이션 비슷해요. 이런 말을 쓰면서 얘가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학습시켜서 결과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양이 사진을 많이 줘요. 고양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좀 전에 고양이를 맞추는 걸 했으니까. 근데 고양이 사진을 막 줬어요. 고양이 사진 줬는데 나는 처음에는 고양이 특징이 귀가 쫑긋하고 코에 뭐 수염이 있고 그리고 뭐 하얀색이고 그런 것들만 이제 자료를 막 줬습니다. 오케이. 학습을 막 시켰어. 데이터를 학습시켰어. 그런데 잘 나왔어. 실제에서는 오케이. 잘 떨어졌어. 다 고양이로 맞춰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잘 못 맞추는 거야. 왜 못 맞추지? 보니까 고양이는 귀가 쫑긋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 접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귀가 한쪽 없는 고양이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염도 없는 고양이도 있어요. 근데 그게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인 거죠. 오버피팅.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잘 예측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오버피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뭐 정규화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 통해서 학습 데이터랑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 막 여럿이 막 분리하면서 좀 더 성능을 높이게끔 만들죠.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입니다. 오버피팅. 그래서 오버피팅은 특징이 분산이 높다죠. 분산 높다. 분산이 높다라고 하죠. 분산 높다. 분산이란 특징이 뭐냐면 점과
분산은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말해요. 근데 간격이 크다예요, 크다. 근데 만약에 왜 크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말하는 거는 만약에 이럴 때 만약 이렇게 있어요. 이런 섬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예측을 하는 거는 이렇게 예측을 해야죠. 왜냐면 이건 노이즈니까. 이건 노이즈예요. 이런 것도 버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산 오버피팅은 모든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어. 꼬불꼬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노이즈나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분산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피팅에서는 분산이 높다는 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했던 정규화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리고 드롭아웃은 흔히 신경망에서 많이 써요. 신경망도 의사결정 트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의사결정 트리에서도 트리가 보통 21개 이상이 되면은,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넘어갈 때 우리가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랜덤 포레스트 사용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트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결과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가 21개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 나오지만 트리가 21개 이상일 때는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게 의사결정 트리에서 뭘 하죠? 가지치기 하죠. 가지치기 푸르닝이 하죠. 그래서 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쳐줘요. 이게 가지치기가 신경망에서는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롭아웃 신경망을 그냥 중간중간에 끊어준다는 거죠. 이게 드롭아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버피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쓰고 드롭아웃 쓰고, 반대로 그러면 언더피팅도 있겠죠. 언더피팅은 결과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이거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바이어스가 높다. 바이어스라는 것은 어떤 예측 결과가 정답과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정답인데 정답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높다. 그래서 오버피팅은 고분산, 얘는 언더피팅은 고편향,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고분양, 고편상 이런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되고, 보통 이거는 지도학습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지도학습은 왜냐하면 비지도학습은 학습을 시키지 않잖아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비지도학습은 학습시키지 않고 지도학습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특징 같은 오버피팅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인공지능 개발할 때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오버피팅이에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서 어쿠러시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 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가 있습니다. 분류와 회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류는 둘 중에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고양이를 보여줄 때 고양이냐 아니냐, 또는 스팸메일이 있을 때 스팸메일이냐 아니냐 라는 것들을 분류하는 것들을 보통 분류라고 하고, 여기에 분류는 보통 의사결정 트리, 그리고 아까 했던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앙상블, 배깅, 부스팅 이런 거 들어가겠죠. 대표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분기를 어떻게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분기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트리 형식으로 분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분기를 하는데 이게 남자다 여자다 어린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분류할 때 여기에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트리가 여기 정답까지 어떻게 잘 떨어지냐를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 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기를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세 가지. 흔히 말하는 진위계수,
또 뭐 있죠? 엔트로피, 정보 이득.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무질서도, 무질서도라고 많이 우리가 무질서하면 두 개로 분리하기 쉽나요? 어렵겠죠. 무질서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있던 진위계수나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것들이 낮아야 돼. 무질서도, 혼잡도가 불순도가 낮아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순도나 무질서도가 낮아야 분기하기가 편해진다. 그래서 이 분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을 이런 지표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트리가 계속 내려갈수록 분기가 많아지고 트리가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점은 언젠가는 여기까지가 된다고 하도 고양이든 아니든 트리가 길면 다 고양이로 판명이 안 돼요. 그래서 트리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트리를 21개까지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인공지능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튜닝 값도 우리가 실제 하나씩 써줘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서 만약 우리 변수 쓸 때 뭐 A는 1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트리는 뭐 20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을 해줍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근데 만약에 성능값이 안 좋아 오버피팅이 발생을 해. 20이면 너무 오버피팅 발생하지. 그럼 18이나 17로 바꿔볼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바꿔주는 것들이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최종의 결과가 나오고 어쿠러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안 좋네라고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나왔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나왔고, 이런 랜덤 포레스트는 흔히 말하는 의사결정 트리의 오버피팅이 문제점으로 해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의 트리로는 오버피팅이 발생하니까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 보자.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숲이잖아요. 숲은 나무가 여러 개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걸 숲이 되니까 숲을 여기서 만약에 고양이야, 얘가 아니야, 얘가 고양이야.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얘는 고양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팅, 투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이죠. 앙상블. 그래서 앙상블을 구분할 때 보통 우리가 백인과 부스팅을 써요. 사실 백인하고 부스팅 쓸 게 진짜 없어요. 답안지에 쓸 게 진짜 없는데 백인이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예요. 랜덤 포레스트. 백인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 근데 부스팅은 진짜 더 없어요. 부스팅은 어떻게 보면 약한 것, 흔히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재학습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개념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부스팅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우리 키워드로 아다부스트 아다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부스팅에 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아다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근데 하지만 백인에는 랜덤 포레스트를 똑같이 쓰면 돼요. 랜덤 포레스트는 아까 전에 의사결정 나무를 가지고 트리를 가지고 투표한다고 했잖아요. 백인도 백인도 똑같이 지금은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로 만들었지만 트리가 아니라 만약에 SVM을 만들어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는 백인이 똑같은 거니까 백인은 여러 개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로 투표한다라는 게 백인의 특징인 거고, 부스팅은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하나의 학습을 했어요. 만약에 SVM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학습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시 뽑아서 다시 이거는 의사결정 트리를 돌리자. 또 여기서 또 뽑아서 또 이거는 여기에는 K민주 돌리자. 이렇게 해서 약한 부분들
아니면 성능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씩 다시 재학습한다라는 개념이라서 여러 개의 모델을 쓴다. 아까 앞에는 뭐 의사결정탄을 쓰든 SVM 썼든 여기는 다양한 모델을 썼든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썼기 때문에 앙상블, 흔히 말하는 하모니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어로 뭐 하모니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모델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게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이게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게 앙상블 다음에 보통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앙상블. 앙상블의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KNN. KNN SVM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SVM. SVM이 제일 중요하고 KNN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분류하는 거죠. 분류. 이것도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림 보고 얘기하시죠. 이거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면 지도학습에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요. 내가 이런 알고리즘 선택해서 뭔가 개발할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컴퓨전 매트리스 많이 쓰죠. 혼동행렬. 이게 어쿠레시가 얼마고 혼동행렬 통해서 정확도를 측정하잖아요. 또 우리 말하는 F1 스코어 같은 값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우수하다, 어느 정도 측정이 나온다 값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도행렬 같은 걸 통해서 또는 ROC 커브 같은 걸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요. 서비스는 흔히 여기 XAI 또 자연어 처리 모델도 있고 자연어 처리 생성 AI도 여기서 있을 수 있겠죠. 메타러닝 그리고 뭐 연합학습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만든 제품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최종 서비스를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들의 아까 있던 마인드맵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도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표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지금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알고리즘 여기 지도학습의 의사결정 트리, 분류에는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앙상블, SVM, 회귀에는 선형회귀, 대표적으로 선형회귀 많이 쓰죠. 분류하는 거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통해서 가설을 예측하고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군집 차원 축소가 있고 강화학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큐런인가 MCTS 같은 게임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평가한다고 하죠. 평가할 때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는 혼동행렬 그리고 ROC 커브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성능이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토픽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실제 모델 만드는 서비스들이고요.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에 자연어 처리인데요.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까지 많이 알잖아요. 트랜스포머 많이 아는데 우리가 생성형 AI는 무조건 트랜스포머가 들어가야 되고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쿼리 Q 밸류라는 값도 나오고 과거에는 자연어 처리 모델 할 때 우리가 RNN을 제일 많이 썼어요. RNN 많이 썼는데 RNN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죠. 그게 뭐 간단한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RNN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문장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는 게 한국어를 영어로 해석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앞에 있는 진짜 책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모델이 정확하게 이걸 읽어줄까? RNN은 그렇게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RNN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번역할 수 있는 메모리가 좀 적다? 뭐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저장할 수 있는 컨텍스트 벡터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했던 거를 앞으로 인코더에 넣고 이걸 다시 디코더에 보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장기 의존성, 장기 의존성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밥을 먹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앞에 있는 문장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장기 의존성 문제가 나타나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래 좀 더 단어마다 모든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단어를 좀 집중해서 가중치를 준 다음에 그 가중치를 중심으로 좀 번역을 하면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 그러면 이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어텐션이고 어텐션은 우리가 뭐 논문에서 나오는 어텐션 이졸 온리유인가? 어텐션 이졸 온리유인가? 아무튼 그런 논문을 통해서 어텐션이 나왔고 그 어텐션 기반으로 트랜스포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초거대 AI부터 LLM, 파인 튜닝, 레그, 에이전트 AI, MC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제가 마인드맵을 한번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것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근데 이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누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논문이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듯이 각자 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해석할 그 여지도 있지만 근데 제가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위에 초거대 AI라고 있어요. 초거대 AI 말 크죠. 근데 초거대 AI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초거대 AI 우리가 알고 있는 대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LLM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LLM이죠. 근데 LLM은 뭐냐면 라지 랭귀지예요. 랭귀지 관점입니다. 랭귀지 관점. 언어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LLM만 생각하고 있는데 초거대 AI는 LLM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VLM,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LLM도 있고 또는 멀티모달을 만든 LLM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마다 LLM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트랜스포머 밑에 있는 토픽이 버트였죠. 버트 또는 GPT. 예전에 아시겠지만 한 1년 전쯤이나 2년 전쯤에는 우리가 챗GPT를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버트하고 GPT를 배웠을 거예요 아마. GPT나 버트 그게 123회인가의 버트라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 그 LLM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버트 이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멀티 LLM 같은 경우는 보통 제미나이를 멀티 LLM이라고 보더라고요. 제미나이가 서비스도 될 수 있지만 서비스 상위에 제미나이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퍼플렉스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퍼플렉스도. 그리고 이미지 만드는 것들은 흔히 유명하지 않지만 뭐 클립이나 뭐 다이노 같은 것들이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 LL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GPT를 통해서 나온 게 이제 챗 GPT죠. GPT가 근데 그래서 GPT 나올 때는 GPT가 있고 GPT2가 있었고 GPT3가 있었고 GPT 3.5에서부터 이제 GPT 3.5가 챗 GPT라고 용어가 나왔어요. 3.0일 때는 챗 GPT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0이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트랜스포머라는 기반 모델 바탕으로 버트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바탕으로 얘가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있는데 인코더로 만든 게 버트고 그리고 디코더로 만든 게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인코더의 특징과 디코더의 특징이 뭐냐면 인코더는 양방향으로 읽는 특징이 있어요. 양방향으로 읽는 특징. 근데 디코더는 아니야. 디코더는 얘가 단순해서 순차적으로 읽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표시하면 얘는 인코더는 양방향으로 읽고
디코더는 그 일방향으로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얘는 버트고 얘는 GPT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그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얘가 자연 처리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를 확장해서 만든 게 버트가 있고 GPT예요. 근데 버트는 인코더 기반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버트는 보통 양방향이라고 하잖아. 바이너리에서 양방향으로 읽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인코더의 특징이 양방향이기 때문에 버트가 양방향으로, 그래서 문장 버트를 보면 그 해설지 보면 중간에 가운데 문맥을 뚫어놓고 얘가 뭔지를 맞춰보시오라고 하는 게 버트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고, GPT는 그게 아니죠. 중간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잖아요. 문장을 한 방향으로 쭉 읽는다. 그래서 디코더가 한 방향으로 읽기 때문에 생성을 하기 때문에 GPT가 한 방향으로 읽기 나오는. 그래서 버트하고 GPT 특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버트하고 GPT가 굉장히 자연어 처리 모델을 핫하다가 그게 한 2년 전, 3년 전쯤에 핫하다가 버트가 되게 잘 나갔어요, 사실. 버트가 잘 나가다가 근데 오픈 AI 쪽에서 버트는 구글에서 만들었거든요. 구글에서 만들고 그리고 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안 되겠다. 버트하고 너무 쫄리네. GPT-2 만들고 GPT-3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얘가 GPT-3.5 만들면서 이제 챗 GPT라는 용어를 만든 거죠. 3.5 만들면서. 그래서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챗 GPT가 등장했고 여기에 있는 T가 트랜스포머예요. T가 트랜스포머. P가 프리트레이닝 약자고 제너럴은 생성하다고.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래서 우리는 그 버트의 T도 트랜스포머고 GPT의 T도 트랜스포머. 그만큼 트랜스포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근데 흔히 말하는 여기서 챗 GPT에서는 뭐 문제점이 있다. 뭐 할루시네이션? 사실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크게 문제가 있나? 근데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게 뭐 라그라고도 하고 레그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한다. 또는 요즘에는 챗GPT가 최신 데이터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뭐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요즘에 기능들 뭐 유료 버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많이 읽어오니까 사실 그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레그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한다. 그래서 레그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죠. 근데 레그를 쓰는 이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레그를 많이 안 써요. 우리는 레그를 쓰는 저희가 레그를 쓰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매일경제 다니고 있는데 매일경제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각자 쓰는 논조가 좀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뭐 정부를 까는 입장도 있고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다 논조가 달라요. 그리고 마침표도 뭐뭐 하였음 이게 아니라 또 뭐뭐 하고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마침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그를 쓰는 용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사를 학습시킨 다음에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매일경제 스타일의 글을 초안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만 우리가 저희 레그를 쓰지 그 외에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에 있는 LLM을 쓴다고 하면은 이게 조선일보 스타일의 글도 나오고 중앙일보 스타일의 글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기사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우리 기사의 스타일 방식의 저는 논조라고 하는데 뭐 억양, 스탠스 이런 것들을 초안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레그라고도 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SLLM이라고 하면 SLLM. 왜냐하면 LLM은 아까 있었던 초거대 AI에서 LLM, VLLM, 멀티모델 LLM 이 모델들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수고로움이 많아요. 데이터도 많이 들고 돈과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인력도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하지만 LLM은 굉장히 범용적이죠. 범용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딱 기사의 용도에 맞게 쓰고 싶어. 그러면 특정한 부분만
따로 빼서 조그맣게 만들자. 조그맣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좀 SLLM이고, 여기에 또 이제 AI 에이전트를 갖다 붙인다. 에이전트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SLLM 특화된 부분에서만 언론의 기사 작성. 근데 레그를 쓰는 경우는 아까 전에 저희는 그런 방을 쓰겠지만, 또는 국방 또는 국회, 이번에 발표했던 첫 주에 강의했던 국회 데이터, 또 국방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게끔 렉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고 밖으로 유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초거대 AI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요즘 나오는 AI 에이전트, MCP, 또 랭체인,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레그까지 됐고, AI 에이전트, 랭체인 없네. 랭체인 그런 것들. 왜냐면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니까 관계를 한번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어요. AI 에이전트는 우리 알고 정의해 보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알아서 뭐가 만든다. 이게 AI 에이전트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사용하고 그 LLM 기반으로 만든 어떤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 예를 들어서 내가 비서를 만들고 싶어요. 비서라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요. 비서라는 에이전트. 그러면 오케이. 내가 챗GPT? 아무튼 비서라는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 AI 에이전트는 비서의 그냥 개념 자체입니다. 개념 자체. 한번 들어보세요. 개념 자체고, 그리고 실제 챗 GPT, 난 GPT를 만들 거니까 이제 AI, 그럼 이게 실제 비서예요. 비서고, 이 비서를 만들 때 LLM 기반을 만들 거 아니에요. LLM 기반을 뭔가 만들 때 쓰는 도구들이 랭체인이나 아니면은 MCP를 통해서 비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걸 통해서 만든 게 비서예요. 비서 챗 GPT. 다시 말하면 AI 에이전트가 제일 큰 범위다. 이것만 알고 일단은 AI 에이전트는 뭔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자체. 그냥 개별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여러 개가 있겠죠. 아까 전에 있었던 대화형 모델이 있었어요. 대화형 모델. 대화형 모델 아까 뭐 있었죠? 챗GPT 또는 클로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또 만약에 개인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추천 서비스나 추천 서비스 쓰고 싶어. 근데 여기에는 보통 아나리틱스,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겠죠. 틱스. 또 난 회사에서 쓰는 협동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협동 서비스. 여기는 일정 관리하는 에이전트, 또 보고서 작성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AI 에이전트인데, 이것도 AI 에이전트예요. 큰 범주에서는. 이것도 AI 에이전트, 이것도 AI 에이전트. 우리가 흔히 AI 에이전트를 만들잖아요. 뭐냐면 나는 어떤 클로드에서 글을 쓰면 노션이나 구글 캘린더에 등록을 시키고, 이것도 하나의 AI, 나만의 AI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방법들. 그냥 누가 뚝딱 하고 만들어주지 않잖아. 그래서 만들 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흔히 말하는 랭체인이랑 MCP라는 게 들어갑니다. MCP하고 NCP. 만약에
내가 협동 서비스 할 때 일정 관리할 때 뭐 노션을 쓴다고 쳐요. 노션을 쓴다고 쳐요. 그러면 랭체인에 노션을 갖다가 노션에다가 개발을 하고, 어, 노션을 통해서 개발을 다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션을 할 때는, 개발할 때는 항상 뭐 우리 API 키도 있어야 되고, 서버 연결하는 설정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무슨 통신하는 방식도 있어야 되고, 여기 설정마다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들 때는 클로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챗GPT를 우리가 하나의 인공지능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하나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챗 GPT에다가 노션을 랭체인을 통해서 썼어요. 랭체인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챗 GPT 말고 나는 난 클로드에다가도 만들고 싶어. 근데 클로드에다 만들 때도 랭체인이 똑같이 서버 연결하고 뭔가 동작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설정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엄청 불편하죠. 각자 다 개발을 해줘야 되니까. 또 붙이려, 만약에 나는, 커서에 붙이려고 하면 커서에 똑같은 작업들을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돼요. 개발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요즘에 나온 건 MCP죠, MCP. MCP는 누가 똑똑한 개발자들 많아. 똑똑한 개발자들이 어디 사이트에 다 만들어놨어. 만약에 노션만 검색을 해, 예를 들어서. 노션에서 어디도 붙였을 수 있는 MCP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뭔가 서버 설정하는 거, 복사하는 게 있어요. 복사해서 내 바이브 코딩하는데 붙여넣기만 하면 다 자동으로 세팅이 다 됩니다. 다 세팅이. 그래서 MCP는 프로토콜이잖아. 어디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게 클로드에서 복사를 하든, 커서에 복사를 하든, 아니면은, 챗GPT에 복사한 거기서 거기에 속성에다 넣기만 하면 알아서 노션이랑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MCP가. 랭체인하고 MCP는 비슷해요. 같은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서비스,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개발 도구입니다. MCP나 랭체인이. 근데 랭체인은 실제 진짜 코딩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랭체인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갖다 쓸만 복사만 할래. 갖다가 서버 설정만 복사해서 갖다 쓸래. 그 프로토콜 어디에도, 흔히 말하는 C타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정해보면 C타입이라고 말할 텐데, C타입 어디에도 꽂아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MCP.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여기가 관계가 조금 이해될 거예요, 아마.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목이 조금 감기 걸려가지고. 체인 미국에도 USB-C라고 써도 하는 거죠, 그러면. 맹체인 C는 MCP에만 써야지. 말했잖아.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맹체인은 개발자가 걔 노가다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듬으로 절대 쓰면 안 돼요. USB-C 타입은. 그래서 USB-C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해서 어디든 쓸 수 있다. 이 관계는 좀 이해되시나요? 관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신경망 쪽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제 아마 신경망 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망 쪽을 한번 이쪽 신경망이랑 오리역 전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도학습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근데 한 3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생성형 AI로 찾아가 보시죠. 신경망 쪽. 울네요. 자, 찾아가 보세요. 다 쳤어요? 찾으셨어요? 응?
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만 사실 이해하면 돼요. 비용함수가 뭐고, 그래서 비용함수를 통해서 경사방법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게 제일 어려워서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신경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경망 하면 이렇게 많이 그리면 돼요. 퍼셉트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냐하면 퍼셉트론은 아니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뒤에 있어요. 뒤에. 이건 그리지 마세요. 보통 신경망, 인공신경망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신경망, 인공신경망. 그리고 이걸 뭐 보통 퍼셉트론이라고도 해요. 퍼셉트론. 그래서 여기는 뭐 입력하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입력값이 있어요. 입력값. 이게 인풋이죠. 인풋이 있고 인풋을 가지고 이제 결합함수 가지고 있는 값을 이제 결합을 해야 될 거니까 이 값이 정상적인 값이 맞는지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이 너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수렴해 준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값이 크거나 값이 너무 작으면 이제 그 값을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주는 게 활성함수 통해서 너무 크거나 작은 값들을 어느 특정한 값으로 수렴시키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수렴시키는 게 활성함수 역할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같이 값을 예측하는 게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풋값, 결합함수, 활성함수 이런 구성 요소들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차차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거는 뭐 1차 황금기, 2차 황금기 예전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짜치하고 하지만 신경망 나오면 이 그림 되게 좋아요. 이 그림을 예전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우리 1달러 같은데 이런 거 쓰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신경망에 대해 나왔는데 실제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문제가 그때 107회인가 109회인가 한번 XOR 문제를 뭐 해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시고 뭐 그런 문제 나온 게 있는데 먼저 퍼셉트론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잘 나가다가 과거에는 이거는 한 페이지로 끝낼게요. 역사는 과거에는 통계 기반에서 다 확 싹 다 씹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예측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통계 쪽에서 막 정부 지원도 받고 엄청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으면 뭐 고양이인지 아닌지 예측한다. 우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래서 엄청 핫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자들 뭐 그런 학자들이 이제 아니야 너네는 잘 못할 거야. 왜냐하면 정부 조달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 혹시 이거 풀어봐. 이거 말고 너 지금 흔히 말하는 엔드나 5월 같은 간단한 문제는 풀었다고 쳐요. 너 XOR 분류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너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세 개 있는데 어떻게 분류할 거야? 못하지. 그래서 암흑기가 옵니다. 근데 이거를 세 개 이렇게 우리가 평면으로 쓰면 선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구부려봐요. 구부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평면을 보면 안 되지만 구부려지면 이게 해설자 있나 모르는데. 아무튼 구부러지면 이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려진다는 게 뭐냐면 은닉층이 없었는데 은닉층을 여러 개를 두니까 이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여러 개의 그래서 불규칙한 것도 구분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층 퍼셉트론이 나옵니다. 다층 퍼셉트론. 여기서는 그래서 은닉층이 추가돼요. 흔히 말하는 기존에는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이 없고 왜냐하면 평면이었으니까 입력층하고 출력층만 있었는데 중간에 은닉층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복잡한 것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값을 예측을 잘못했으면 다시 예측해봐.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겨서 그게 오류역접한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다시 2차 황금기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근데 데이터는 많아지고 하는데 CPU 성능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학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000년대가 왔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흔히 말하는 알파고나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올라갔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장표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 뭐 퍼셉트론을 제한했다. 잠깐 볼게요. 퍼셉트론을 제한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XOR 문제, XOR 문제가 있었다. 그 여기 2차 여기 그래서 2차 황금비가 나온 겁니다. 복잡한 문제. 통계학자죠. 통계학자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가 XOR 문제를 내서 얘네는 복잡한 거 못 풀어? 라고 읽는 거죠. 그런데 다음 보니까 닫힌 퍼센트 여기에 은닉층이 추가되는구나. 은닉층이 추가됐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다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좀 더 아까 컴퓨팅 파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했잖아. 백프로파게이션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은닉층이 막 추가됐다고 해서 이렇게 은닉층이 추가돼요. 그런데 내가 값을 1을 넣었어요. 1을 넣었는데 오차 값이 만약에 오차가 내가 예측한 값과 컴퓨터가 나온 값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값이 오차가 뭐 예를 들어 3에 3. 오차가 3이면 이 오차가 3인 것들을 다시 앞으로 돌려줘야 돼요. 야, 오차가 3이니까 너가 뭔가 중간에 뭔가 빼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값을 좀 조정 좀 다시 해볼래? 근데 이게 은닉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가 오차가 어디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얘가 헷갈리는 거죠. 은닉층이 몇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버리니까 이 오차가 어디서 발생하는 오차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가 흔히 말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여기 보면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업데이트가 사라져간다. 그래서 피팅이 잘 안 된다. 도대체 얘가 어디서 문제야?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이제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가 나왔는데 이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가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등장했다. 이건 역사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신경망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망 들어가는데 신경망은 인풋 그리고 히든 아웃풋이 있고 흔히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이 중요합니다. 은닉층은 아까 전에 퍼셉트론에는 없고 다층 퍼셉트론에 있어요. 다층 퍼셉트론에 그 다층 퍼셉트론 그러네요. 다층 퍼셉트론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히든 레이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있던 뭐 결합함수, 활성화함수, 역전파 이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그림이 가장 신경망을 그릴 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은닉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출력층이 있고 여기 뒤에 백프로파게이션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입력값을 만약에 1이나 2, 3 이렇게 줘요. 1을 이렇게 주고서 우리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값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중치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얘 1일 때 가중치가 0.3이야. 0.7이고 만약에 얘가 1, 2, 3을 넣었을 때 얘가 가중치를 0.3으로 주고 0.2로 주고 얘가 0.5로 줬어요. 값은 중요하지 않아. 가중치가 중요해. 가중치. 근데 갔는데 야 너 첫 번째 가중치가 좀 이상해. 0.3이 아니야. 0.2야. 최적화된 게 0.2야. 그래?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 결과값에서 보니까 좀 오차가 좀 나. 오차가 좀 나는데 여기 첫 번째 값에서 0.2로 바꿔주면 결과값이 내가 예측한 거와 컴퓨터가 예측한 게 거의 동일할 것 같아. 오차가 최소한 동일하지는 못하고 오차가 최소화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차가 최소화가 되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오차가 최소화가 된다? 오차가 최소화가 돼. 오케이. 그러면 얘 백프로파게이션이 야 0.3이 아니라 0.2 가중치가 0.2래. 그러면 오차가 최소화가 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얘가 가중치 값을 전달해줘요. 앞으로 전달해줘서 다시 학습할 때 첫 번째 X1에 가중치를 0.2로 두고서 하면 이게 가장 오차가 최적화되는 가중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결합함수, 신경망, 결합함수, 신경망이에요. 신경망도 굉장히 활성함수도 중요해요. 활성함수는 이제 그림으로만 그리면 안 되고 그림 안에 수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시그모이드, 탄젠트, 렐루, 그리고 리키렐루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부터 시작해서 수식까지 좀 알고 계셔야 값쓰기가 요즘에는 이제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활성함수만으로는 이제 절대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오리 역전파 출력값이 원하는 결과와 다를 경우 아까 말했죠. 가중치가 다를 경우 그래서 가중치를 갱신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반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차를 최소화한다. 이제 퍼셉트론은 단층과 다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층은 보시면 은닉층이 없어요. 히든 레이어 없다는 게 가장 큰 그 특징이고 입력층과 출력층만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XOR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층 퍼셉트론은. 그래서 아까 마빈 민스키라는 그 아저씨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론. 오케이. 여러 개의 은닉층이 추가됐어. 여러 개의 은닉층을 추가해서 복잡한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만약에 왼쪽 같은 경우는 빨간 점과 여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오케이.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이럴 경우에는 너 선으로 구분할 수 있어? 한 선으로 자를 수 있어? 자를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접어봐요. 이렇게 접어보면 잘라진다니까? 뭐, 이건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단층 퍼센트론, 다층 퍼센트 이런 차이가 있고. 활성함수는, 마지막에 결합함수, 여기 있는 가중치입니다. 이게 가중치. 가중치로부터 받은 값들이, 출력값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 또는 마이너스 1. 왜냐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탄젠트나 아니면은 리킬렐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까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활성함수 값이 이래서 마이너스 1까지 출력하는 함수를 활성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활성함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성함수도 그렇지만 우리 알고 있는 그레이던트 디센트 있죠. 그레이던트 디센트도 뭐 SDG도 있고 뭐 모멘트 모드 있고 굉장히 많죠.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아직 얘가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흔히 블랙박스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게 엄청 노가다예요. 이것도 해보고 안 돼서 흔히 이것도 똑같이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만약에 아까 시그모이드 넣고 트리를 18개로 트리를 세팅해서 학습을 열심히 돌렸습니다. 근데 성능이 만약에 안 나와. 그러면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시그모이드도 바꿔보고 시그모이드를 그냥 그래 렐로로 바꿔보자. 요즘에 잘 나간다니까. 렐로도 바꿔보고 여러 개로 바꿔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활성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모이드는 보세요. 사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지. 1에서 0이 있고 수식이 이렇다. 그런데 여기에 0의 수렴에 아까 전에 백프로파게이션이 길면 길수록 베이식 그레디언트 0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값이 어딘지를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활성화 함수. 이게 0에서 0으로 가까워서 그렇다. 0에서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탄젠트 H는 0이 아니라 여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옮겨진 게 탄젠트 1인 거고 그리고 리킬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킬렐도 여기인데 결과적으로 렐루도 뭐냐면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로 가요. 여기 마이너스 가.
영이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행인 렐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퀴드 렐루 간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씩 달라. 여기는 렐루는 여기에 직선으로 쭉 가지만 다행인 렐루는 조금 그 리퀴드 렐루는 조금 밑으로 하향으로 가고 탄젠트 H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긴 0인 거고.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그림만 그려주시고 수식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수식이 핵심입니다. 수식. 그림하고 수식이 핵심이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 이건 암기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는 10분만 쉬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류 역전파랑 코스 펑션, 경사항법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한다고 하니까 나가네 또 누군가. 문 닫으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류 역전파는 그 오차값을 찾아서 다시 앞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오류 역전파에서는 오차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오차값을 알기 전에 오차값이 뭐가 있는지 알고 그 중에 최소값이 뭔가를 알아야 앞으로 넘겨주지. 아까 전에 오차값이 아까 0.2가 최소값이야라고 알았잖아요. 얘는 오류 0.8의 역할은 앞으로 넘겨주는 역할인 거지 0.2라는 값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0.2를 누가 찾냐? 둘 중에 코스 펑션, 얘는 비용 함수라고 하고 또 로스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랑 경사하강법이 이 두 놈이 같이 0.2를 찾아줘요. 어떻게? 근데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학습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 학습을 한 번 했는데 0.2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한 번 했는데 0.2를 했는데 오차값이 예를 들어서 1이야. 0.3을 했는데 오차값이 0.8이야. 0.4가 나왔는데 0.9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 했어. 됐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네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학습을 했을 때 첫 번째가 나온 게 0.2로 가중치를 했으니까 오차가 1이 나왔네? 근데 0.3은 두 번째에는 0.3을 넣었는데 0.8이 나왔어. 근데 0.4를 넣었는데 0.9가 나왔어. 이렇게 이건 오차값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뒤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게 오차값이에요. 오케이? 오차값이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안 돼. 여기서 1과 0. 여기 지금 세 번 학습을 했어. 이걸 때 이거 나왔고 이걸 때 이거 나왔고 이걸 때 나왔어. 가중치가 써야지. 이거는 가중치. 우리가 아까 계속 그랬죠. 오차를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런 오차값이 있죠. 오차값을 계산을 누군가 했지. 오차값을 누군가는 0.1 때 1로 계산했고 0.3일 때는 0.8로 오차값을 계산했죠. 이 계산하는 놈이 코스 펑션이에요. 오차를 계산하는 놈.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값이 뭐야? 0.8이죠. 0.3. 이 중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 놈이 경사하강법인 거고. 헷갈리죠? 다시. 학습을 여러 번 했을 때 나온 오차값, 이건 오차값을 계산한 거예요. 이건 최소값을 찾은 게 아니잖아. 1하고 0.8하고 0.9는 최소값을 찾은 거야? 오차값을 찾은 거예요? 오차값을 찾았죠. 오차값을 찾은 거가 얘의 역할을 하는 게 코스 펑션인 거고 이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게 그레이디언트 테스트라고. 헷갈리죠. 내가 그렇지. 0.8을 찾는 게 역상. 누님이 임팩트를 줬네. 이럴 줄 알고 내가 뒤에 또 장표를 준비했죠. 모를 줄 알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기 0.8을 앞으로 보내주는 게 오류 역전파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두고 이제 이해 갈 거예요. 이해 안 가? 나도 몰라. 이제 어쨌든 오류 역전파는 은닉충이 많아질수록 베이싱 그래드가 생긴다. 영웅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뭐 렐루나 그런 렐루나 리퀴드 렐루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오류 역전파의 문제점입니다. 아니,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오케이. 이제 비호 아까 말했죠. 비호 함수 이제 비호 함수 나왔어요. 아까 그 오차값을 찾는 놈. 오차값을 찾는 놈. 비호 함수 아까 코스트 펑션이 있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스턴스가 있었죠. 그러면 코스트 펑션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차를 측정하는 함수예요. 최소값을 찾는 놈이 아니라 오차를 측정하는 놈. 오차를 측정하는 놈. 그래서 오차값을 측정했어요. 그러면 실제 직선이 예측이야. 여기가 실제 여기 이게 실제 값이래요. x표가 실제 값이고 x표가 실제 값이고 점선이 예측 값이야. 그러면 잘못했지. 선 예측을 잘못했지. 예측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죠? 잘못해서 예측을 그러면 오차를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차값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게 방정식이 만약에 y는 ax 플러스 2할 때 이 오차값을 계산을 해서 이 오차값이 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지금 마이너스하고 음수니까 우리가 흔히 그 회귀분석이나 할 때 최소 자승법에서 뭐 x 뭐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x 제곱 빼기 y 제곱을 하던가 아니면 x 빼기 y 한다 절대값을 씌우던가 이렇게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차값이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고 플러스다 보니까 오차값을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차값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아니 1이고 2면 1이고 2다.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해주는 거죠. 1의 절대값, 2의 절대값 해주면 이 값이 5가 여기는 4가 4, 1, 4, 5가 되면 오차값이 5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 오차값이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절대값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뒤에 아마 회귀분석도 나오고 신경망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성격에 따라서 제곱을 해주나 아니면은 절대값을 해준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있는 오차값이 가장 최소화 돼. 여기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2야. 1이고 1이고 2야. 그럼 오차가 5잖아요. 오케이. 그럼 오차가 최소 만약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럼 오차값이 거의 없죠. 여기도 거의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만 살짝 있잖아. 이게 오차가 그럼 이 방정식이 잘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선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선을. 그래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선을 찾을 거야. 이런 계산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여기 최소 자승법이라고 해서 여기 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제곱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제곱을 붙여서 나오면 그 실제 값이 나옵니다. 뭐 이제 양수가 나오겠지. 양수가 나와서 이제 어떨 때냐면 만약에 가중치가 0. 처음에 첫 번째 내가 했어. 가중치가 0.2를 뒀을 때 오차값이 숫자로 하자. 숫자값이 2고 두 번째 했을 때 내가 0.3으로 했는데 오차값이 4야. 그리고 0.4로 내가 했을 때 3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중치. 이거는 오차값.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습을 했는데 0.2로 왔을 때는 오차값이 2가 나왔고 4가 나왔어. 3이 나왔어. 여기 구하는 값 2랑 4랑 3이 구하는 값이 얘가 2, 4, 3이 코스 펑션으로 구한 값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컴퓨터는 2냐 4냐 3이냐 이 값이 뭐가 최소화된 값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보면 2가 제일 작잖아. 그럼 저게 오차값 최소화되는 값이네 라고 알 텐데 컴퓨터는 그걸 모른대. 바보 같은 놈들이. 그래서 코스 펑션으로 만약 그림을
이 여기에 있는 오차값들을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어디서도 못 들어 이런 강의는. 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만약에 가중치가 만약에 처음에 마이너스 3을 줬어. 그런데 마이너스 3을 줬으면 코스가 비용함수가 70이야.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비용함수가 60 정도 돼. 내가 근데 가중치를 마이너스를 줬네? 20이네? 하다 보니까 1일 때 이거고 2일 때 이렇게 나오고 쭉쭉 나왔어. 이 오차값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비용함수인 거예요. 이제 오차값을 아직 안 찾아. 난 아직 오차가 최소화하는 점을 아직 안 찾았어. 오차가 최소화하는 점은. 지금은 오차값만 찾은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가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차값을 찾아야지. 여기서 오차값이 뭐야?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어디? 여기지. 오차가 여기가 적잖아. 오차가 지금 비용함수가 오차라며. 비용함수가 손실함수잖아. 손실함수 값이 최소화가 되는 값이라며. 최소화가 되는 값이 여기네. 그럼 여기 가중치가 이게 여기야. 가중치가 1일 때 오차가 최소화가 되니까 너는 가중치를 1로 둬서 다시 학습해라고 알려준 거죠. 다시. 오차가 최소화 찾았어. 이거 여기까지가 비용함수예요. 여기까지 비용함수를 딱 한번 학습을 해서 오차값을 찾았어. 오차값 찾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오케이. 나왔어. 오케이. 여기가 비용함수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제 오차값을 최소화하는 값을 찾고 싶어.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오차가 최소화가 되는 점은 여기라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로 한번 해보자. 기울기가 0인 놈.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따지면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면 여기가 오차값 최소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최소화. 아, 그러면 여기가 오차가 최소화되는 점이니까 여기에 있는 가중치가 가장 최소화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레이던트 디센트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초기값부터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막 구해봐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딱 되면 어머 여기가 오차값이 여기네. 그 여기를 이렇게 찾는 게 그레이던트 디센트라고. 이해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레이던트 디센트가 동작하는 방법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러닝 레이트라고 해요.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 중에 LI라고 해서 러닝 레이트 값을 초기 값을 1로 두거나 2로 두거나 3로 두거나 해요. 근데 보통 개발할 때 0.9가 초기 값이에요. 0.9가 초기 값이고 그리고 0.9 세팅해주고 이제 여기 있는 값도 이제 여기서 처음에 0.9 값을 초기 값은 그냥 값이고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얼마만큼 뛸 거야, 건너뛸 거야. 왜냐하면 기울기 계산을 해야 하니까. 여기서 기울기 할 거야? 이만큼 기울기 할 거야.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뛰는 값이 러닝 레이트고 이 초기 값은 값이 또 있어요. 초기 값을 주고서 또 이 뛰는 값이 러닝 레이트 값입니다. 뛰는 값. 그래서 네, 뒷페이지 있어요. 네. 조용히 해, 힘 빠져. 그래서 여기에 러닝 레이트 값을 통해서 이제 최소화되는 0 찾으면 오케이 여기가 기울기가 0이네. 여기면 여기가 가중치가 최소화가 되는 아까 여기 5였나? 예를 들어 5네. 오케이. 기울기가 최소화가 되는 가중치 5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이 5를 앞으로 딱 넘겨줘서 학습할 때 가중치를 5로 두고 학습하면 오차값이 최소화가 되는 서비스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하죠.
이걸 이해하면 사실 근데 괜찮아요. 한 일주일이면 또 까먹으니까 개념은 또 일주일 뒤에 또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값들이고 여기 있는 것들이 러닝메이트 그리고 여기는 가중치가 여기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하고 러닝메이트 가중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가 최소화가 되는 코스트 펑션이 최소화가 되는 가중치를 찾아서 백프로파게이터한테 값을 알려주고 이걸로 학습해라고 하는 게 코스트 펑션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기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경사항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좀 쉽게 되죠.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종류는 되게 많아요. 종류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사항법이라는 것들 아까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개념적인 거고 AI 에이전트 안에 세부적으로 뭐 GPT도 있고 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개념적인 거고 그 안에 여기가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그 안에 SGD, 모먼트, 아담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어. 최소값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빡치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그러면 도대체 기울기를 하다가 어머 여기네. 뭐야 아니네.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이거를 그 얘네들끼리마다 돌아가면서 여러 개 쓰면서 최적화된 걸 찾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활성함수도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여러 개 있는 이유가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담이에요. 아담을 제일 많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간글 쓰면 되고요.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오케이. 어디? 어디? 이거? 어. 맥락? 이제 이게 이해되겠지? 이게 또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아니거나 할 때마다 이게 다음에 영향이 있네 또 뒤에 지역 변수가 또 다른 최소값이 있네라는 것들을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활성함수 느낌들이 다 알아서 여기에 기울기 이 기울기면 또 뒤에 뭐가 있겠네 또 뭐가 있겠네를 예측을 알아서 한대요. 나도 몰라고 어떻게 할지 예측하는지.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럼 이제 크게 돌아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학습 데이터 뭐 전이학습, 메타러닝, 연합학습 그리고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각각 뭐 오토 인코더, 뷰 아니면은 알고리즘 중에 혹시 나는 이건 좀 궁금하다. 설명 들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거 없으면 제 맘대로 하고 개별로 뽑아서 만약에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안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없어요? 없으면 뭐 알겠습니다. 뭐 할까? 잠시만요. SVM? SVM은 그냥 가만히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거는. 뭘 그걸 물어봐. SVM을 다 아니 SVM. 중요하죠 SVM. 근데 SVM은 이게 이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SVM 맞아요. 아니 SVM 뭐 제가 어려웠던 거는 전 PCA가 어려웠어요. 공부할 때. 시계열 분석? 여기 없는데 내가 시계를 할 수 있는 시계를 할까? 여기 자리는 없어요. 여기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다음 주 주모해 낼게요.
시계는 다음 주 주말에 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그냥 나수랑 일라스틱 그것도 그냥 나 암기 저것도. SVM. SVM은 이게 지도학습 중에 분류잖아요, 분류. 지도학습 중에 분류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사는 거는 선을 찾는 거예요. 결정직선을 찾는 거예요.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직선을 찾는다. 마진을 최대화하는. 지금 A그룹하고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분류할 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 만약에 동그라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 액션이고 빨간색이 뭐 로맨스? 로맨스라는 장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로맨스인지 액션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들어왔어. 여기 하나 들어왔네. 근데 이 분류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다.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오면 이 빨간색 X는 액션에 가깝죠. 액션에 가깝지만 결정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런 로맨스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잘 그어야 되냐? 어떻게 그어야 되냐? 마진을 여기와 여기 사이의 마진을, 여기가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데 얘 둘 사이의 마진을 최소화하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선을 찾으면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 선이죠, 선. 이 선을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의를 보면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결정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 이 직선을 찾는 알고리즘이 SV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데 뭐 하드 마진하고 소프트 마진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하고 비슷해. 이놈이 오버피팅하고 비슷한 거지. 융통성이 1도 없는 놈. 얘는 언더피팅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마진, 그 하드 마진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선을 그으면 이건 노이즈, 어떻게 노이즈야. 노이즈는 버리면 되는데 적당하게 그으면 되는데 이거를 다 씹어먹으려고 하는 게 하드 마진.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커널 값입니다. 커널. C라는 값인데 C 값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높게 주면 하드 마진이 되고 작게 주면 소프트 마진이 돼요. 그래서 적당한 값을 줘서 소프트 마진 같은 경우는 마진의 안쪽부터 바깥쪽 적당하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허용도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게 소프트 마진이 맞고요. 하드 마진 같은 경우는 오버피팅처럼 너무 그 집약적인 것까지 노이즈까지 분류하기 때문에 SVM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 추선을 찾고 그다음에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 그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이거를 분류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이 중요하죠.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림은 암기 영역이라서 그림은 여기에 이게 결정지선입니다. 지금 동그라미와 X가 있는데 빨간색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놈, X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놈, 얘가 서포트 벡터입니다. 서포트 벡터. 서포트 벡터와 서포트 벡터 간의 가장 이 거리가 마진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크면 클수록 분류하기가 편하겠죠. 마진이 작으면 얘가 일로 오거나 이걸로 하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분산이 넓다 또는 마진을 크게 해서 마진을 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선을 그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분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게 서포트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서포트 벡터와 서포트 벡터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마진 그리고 마진을 중간에 가로지르는 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맞나요? 네, 결정 직선. 그리고 하이퍼플레는 그 여기에 있는 선은 그 서포트 벡터를 선을 그는 것들이 있어요. 서포트 벡터도 선을 그어주겠죠. 여기 선을 그는 것들을 뭐 포지티브 하이퍼플레인 그리고 네거티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선들 그냥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해요. 그냥. 여기 서포트 벡터를 연결짓는 것들. 이게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회귀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냥 차례대로 할까요? 아니면은 PCA 한번 해보죠. PCA. 아니면 군집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군집. 군집은 K민지. 이게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에는 아까 있었던 잠시만요. 지도학습에는 아까 있었던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안에 앙상블이 들어가 있죠. 앙상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깅, 부스팅, KNN 그리고 SVM 대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KNN도 똑같아요. KNN이랑 지금 K민지랑 할 건데 조금은 개념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K민지 같은 경우에는 KNN과 K민지는 차이 나는 게 뭐냐면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데이터인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 분류. 그리고 군집은 기존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K민지 같은 경우에는 군집 분류나 군집이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서도 X 잠시만요. 55 여기 있다. 여기 KNN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새로운 값이 왔을 때 그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했던 여기에도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이거는 이거는 키스네. 이거 아무튼 두 개 파란색과 하트의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파란색 영역에 꽂히느냐 아니면은 하트의 영역에 꽂히느냐. 근데 이게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K 값이 만약에 3일 때면 얘가 얘가 그럼 파란색으로 꽂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는 만약 5야. 5면 좀 더 많아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5가 K 값에 따라서 얘가 값이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K 값을 짝수로 하면 안 되겠죠. 짝수로 하면 얘가 어디로 갈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K 값은 KN에서 K 값은 반드시 홀수로 해줘야 됩니다. 홀수로. K3, 5, 1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 결정이 날 수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구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거리가 측정하는지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값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처럼 그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시험 나온 것처럼 여기 이거 유클리드에 대한 거리나 아니면 맨하탄 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유클리드 거리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고상한 말로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 점을 분석하는 거고 그리고 K민지는 군집이에요. 보면 여기도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1부터 뭐 숫자가 있는데 나는 군집을 3개로 군집을 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전에는 이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로 분류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고 군집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로 군집을 만드는 거예요. 군집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사이즈 여기 없네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남자들이 옷 사이즈를 입으면 보통 90, 95, 100, 110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쓰니까 군집을 90이 많겠다. 80이 많겠다. 100이 많겠다. 이렇게 적당하게 군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런 그 K민지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이즈를 한번 예를 들어 사이즈를 빨간색 사이즈 K값을 3으로 해서 C1, C2, C3 세 개로 군집을 한번 나눠볼게. 그럼 어떻게 나눠지나 볼까? 오케이. 그러면 그 세 개의 중심점을 임의로 찍어요. 임의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자 모든 여기 1부터 모든 노드를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들, 여기 있는 값, 거리를 다 아까 전에 했던 유클리디안 거리나 아니면 맨하탄 거리로 해서 다 거리를 계산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C2도 얘도 거리를 계산하고 거리 계산해요. 다 계산해. 그러면 가까운 놈이 있겠죠? 가까운 놈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C1 가까운 놈이 얘겠죠. 얘 좀 될 거고 주황색에 낚아놓은 게 얘. 그리고 녹색은 파란색으로 하면 얘.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군집, 이렇게 한 군집, 이렇게 한 군집이 되지 않을까요? 군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군집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점을 C2를 이제 세 개 파란색이 같은 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C2를 이 세 개의 중심점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C1도 이 네 개의 중심점을 이렇게 C3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네, 여기 있네요. C2가 아까 여기 있던 게 이리로 이동하고 아까 C1이 이동하고 C3이 이렇게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중심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또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 또 다 측정해요. 그 다음에 중심점 그러면 또 다시 C2라는 놈, C1이라는 놈, 센터 C3이라는 놈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중심점이 이동이 안 될 때가 있겠죠. 더 이상은 얘네가 움직이지 않아. 그럴 때가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C가 여기다가 C1이 1로 예를 들어 이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3도 C1에 가깝고 예를 들어서 6도 C1에 가깝고 그러면 C2에 있는 중심점이 다시 1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군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군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KNN과 똑같이 이 거리 기반이니까 유클리드 거리나 아니면 맨하탄 거리를 통해서 그 거리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K민주화 진짜 또 아마 DB 스캔하고 들어가세요? 아마 DB 스캔이랑 PCA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DB 스캔은 밀도죠, 밀도. 다른 것들은 거리 중심으로 하는데 얘는 밀도 중심으로 분집을 해요. 유일하게 그래서 밀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도 똑같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밀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포인트 여기에는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그리고 노이즈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코어 포인트예요. 코어 포인트 즉 핵심 코어 중심으로 뭔가 분집을 만들어주죠. 핵심 코어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 지금 미니멈 포인트 안 썼는데 미니멈 포인트가 4개야. 그러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걸 만족해. 미니멈 포인트 4개를 만족한다? 그러면 이게 그 코어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엡실론이에요. 거리는 엡실론이고 엡실론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미니멈 포인트 4가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는 코어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얘는 안 돼. 얘는 엡실론 거리를 따져서 보니까 4개를 만족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보더 포인트, 보더. 마지막 얘는 그리고 얘네들은 뭐 노이즈 포인트가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하고 보더하고 코어 보어 노이즈 그리고 여기 있는 엡실론과
미니멈 포인트, 밀도까지 이것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 DB 스캔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DB 스캔은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모양도 이런 모양, 흔히 말하는 DB 스캔의 그 정의를 볼 때 보면 비하학적으로 그 군집을 할 수 있다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드리면 심심하니까 만약에 노드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파란색 나는 미니멈 포인트가 4야 똑같이.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여기 새로운 점 중심으로 했을 때 4로 했어. 오케이. 이거는 만들어지죠. 이거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다 그 이게 코어 포인트를 빨간색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오케이 됐어. 빨간색이고 그리고 다시 얘를 중심으로 밑에 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파란색을 한번 쳐보면 하면 만족이 안 돼. 얘는 그게 아니구나. 얘는 코어 포인트가 아니야. 그럼 취소 다시 취소. 다시. 그러면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어라! 얘는 코어 포인트 만족하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럼 다시 얘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얘를.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면 선을 그으면 안 되네? 안 되네. 빼. 뺐어요. 그 다시 만약에 얘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돌면 또 뭐 4개 만족됐어요. 그래서 다시 얘랑 이렇게 밀도가 높은 놈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밀도가 별로 없으면 얘들 이렇게 구직이 안 생기겠죠. 밀도가 높은 놈수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밀도가 높은 놈들끼리. 그래서 그래서 코어 포인트끼리 모아지는 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코어 포인트끼리 뭐니까. 실제 이렇게 이게 PPT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 계속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여기에도 어떻게 군집이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군집이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밀도 중심으로 한다.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차원 축소. 대표적인 차원이 높으면 문제가 많아요. 차원이 높다고 하는 건 특징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징이 많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사과를 설명할 때 막 사람들이 특징을 많이 넣어줘. 사과는 말이야 색깔이 중요해. 오케이. 당도도 중요해. 크기. 또 만약에 뭐 나무 뿌리. 예를 들어서 뿌리, 가격, 그리고 뭐 C, C. 또 중요하지 않은 거 뭐가 있지? 중요하지 않은 거 3개만 얘기해 줘봐요. 껍질. 일단 쳐. 하지만 꼭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여기서 사과면 이거지. C? 예를 들어서 그 C랑 당도. 그래, 오케이. C랑 당도로 이 2개가 우선순위 사과를 결정짓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도 짜치하지만 사과를 결정하는 데 조금 의미가 있어. 하지만 크게 영향은 없지만 C와 당도만으로도 충분히 사과인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많은 데이터를 다 매번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차원이거든요.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그게 차원의 저주입니다. 차원의 저주.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평면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3차원 고차원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스팟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다 영어로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10개의 정의라고 치면 이 10개만 중요한데 그렇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0이라는 값까지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런 의미가 왜 의미없는 짓을 하고 있어 시간을 아깝게. 그러니까 계속 차원을 축소해 주는 거죠. 차원을 축소해줘서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나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차원을 축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PCA라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킬 건데 그럼 차원을? 오케이. 차원을 그러면 어떻게 축소시킬 거야? 만약에 이런 2차원의 평면에 있는 점 7개가 있습니다. 이 점 7개를 한 군데로 이제 1차원으로 축소할 거야. 가장 쉬운 건 제일 심플한 게 X축이나 Y축의 축소는 훨씬 편하겠죠. 가장 심플하지. 그런데 문제는 해보면 가보자. 이렇게 내려가고 뭐야? 중복이 생기네? 우리는 중복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아까운 데이터에 대한 손실을 굉장히 싫어요. 이거 안 되네. 그러면 다시 X축으로 해볼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겹치네. 겹쳐. 결론적으로 겹치지 않아야 돼. 데이터에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아까 오버피팅에서 분산이라고 해서 분산은 노드와 노드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노드와 노드의 거리가 크면 겹쳐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이 최대화가 되는 선을 찾는 거예요. 분산이 최대화가 전. 노드 간의 분산이 최대화가 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을까? 찾아보니까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겹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노드와 노드 간의 분산이 최대화된다. 거리가 최대화가 되는 선이니까 이게 가장 좋은 선이네. 오케이. 그럼 이 선을 어떻게 찾을 건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분산이랑 여기에 있는 잠시만요. 분산과 공분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분산이 최대화가 되고 공분산 같은 경우는 이 점들 간의 그 관계를 공분산이라고 하거든요. 관계를 파악해야 분산이 최대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과 공분산을 통해서 얘를 분석을 해. 오케이, 분석했어 1차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각도가 기울기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또는 선을 여기까지 그어야 되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축소를 해야 여기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 선을 긋고 어느 기울기를 통해 어느 기울기로 계산하지? 그 계산하는 기울기나 각도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통해서 이 기울기를 찾고 이 기울기를 찾아요. 그리고 아이겐 밸류를 통해서 여기와 선을 얼마만큼 긋는지 이 선의 길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분산을 통해서 그 분산이 최대화나 되는 거리를 직접 분석한 다음에 아이겐 벡터로 각도를 찾고 아이겐 벡터를 기반으로 아이겐 밸류가 선을 그어주면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가장 분산이 최대화되는 선이구나. 여기서 그러면 축소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PCA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분산, 공분산, 고유벡터, 고유값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보통 이제 여기 없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죠? 이게 PC1, PC2예요. 이게 뭐냐면 2차원을 1차원으로 했을 때는 선이 하나밖에 볼 수 없어요. 선을 하나밖에 축소할 수 없는데 2차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축소할 수 있고 이렇게 축소할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꿀 때는 2차원일 경우에는 두 개의 주성분이 나오고 만약에 3차원일 경우에는 PC3까지 나와요. 세 개의 축이 생겨서 그 세 개 중에서 어디가 분산이 최대가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최적의 분사에 찾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원을 2차원을 찾을 때는 두 개를 찾아. 이걸 핵심 그 주성분 1로 찾고 이거와 직교되는 두 가지를 찾아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분산을 최대화하는 선이다라고 해서 두 개를 찾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한번 PC 회의를 해보고 이건 좀 중복도 발생 PC 이거 해보자. PC로 축소시키는 게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이거는 PC1과 PC2가 있다는 거는 3차원, 2차원을 바꾼 거고 그래서 만약에 차원 분석 PCA를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조금 1차원으로 그리면 PC1만 그리면 너무 짜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PC1과 PC2로 그리면 좀 더 그림이 예뻐지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fut번 치고 오세요. 아니, 두개 지금. 한 번 더 있어요. 이해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어렵죠? 일단 처음에 축사하고 이런 거는 아, 그래요? 어. 아, 진짜? 이 누나 괜찮아. 좀 있으면 또 까먹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